음력 6월 맹하의 계절입니다. 한양이 불볕더위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묘의 월대 위로 공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습도는 80%에 육박합니다. 가차없는 태양빛이 직각으로 내리꽂히며 무려 4시간째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의 한 당상관이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는 3시간째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례가 부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가 정숙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겹겹이 두른 7에서 10겹에 달하는 장비에는 예복은 지금 당장 스스로의 몸이 뿜어내는 열기에 허우적거리지 않는 척 완벽한 환상을 연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가장 안쪽의 못이 적삼은 더 이상 옷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흠뻑 먹은 창호지와 같습니다. 땀에 젖어 갈비뼈, 마디마디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텅 빈 방에 벗어두어도 홀로 서 있을 만큼 빳빳빳하게 풀을 먹인 겉옷 아래서 그의 몸은 세상 그 어떤 직물도 감당해 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풀기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재례를 지켜보는 유교적 세계는 그 끔찍한 사실을 영경 알지 못할 것입니다. 관료의 겉옷 표면은 완벽하게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치밀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재료로 삼아 군림했던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완벽하게 은폐하도록 설계한 뒤 그 보이지 않는 고통을 문명의 증거라 칭했던 어느 정교한 사회 시스템에 관한 기록입니다. 비단보다 값비싼 직물, 그것을 짜며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들, 옷을 빨다 손이 짓물러 터졌던 백성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선체로 죽어갔던 사대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조정에 훌륭한 직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육신의 안위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만 했을까요? 이제 사관의 공식적인 붓끝이 외면했던 그 이면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에서부터 시작해보지요. 조선은 언제나 도덕을 논하는 척하면서도 사실 의복에 관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바로 육체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고위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아침에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복식은 차라리 축조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겹겹이 누군가의 눈에 겉옷에 단 한 겹이 띄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이미 7겹 혹은 그 이상의 각기, 다른 옷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직물 건축물로 둘러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 속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묶는 길이가 무려 5m에 달하는 천을 접어 만든 밑받침 옷입니다. 그 다음은 속속꽃, 본격적인 첫 번째 속바지입니다. 이어서 더 통이 넓은 속바지를 입습니다. 상체에는 속적상과 속적고리를 차례로 걸칩니다. 그 위에는 무지개 치마를 두릅니다. 이는 겉치마를 조선 여인 특유의 상징적인 종 모양 실루엣으로 풍성하게 부풀리기 위해 고안된 층층이 겹친 속치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치마인 대심치마를 입습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세상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될 겉치마와 겉저고리를 입는 것입니다. 무려 7겹입니다. 섭씨 35도의 폭염 속에 습도 80%의 찜통더위 속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깊숙한 안쪽 겹에 사용된 직물이 실제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겉옷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겹에는 가장 값비싼 한산모시가 허락되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겉옷은 투박한 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사치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곧 사치였습니다. 정해진 겹수의 옷을 껴입은 채 올바른 직물 속에서 기품 있게 땀을 흘릴 재력이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중심인 지배 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막힌 전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옷감 한 필에 압축된 조선 사회 시스템의 완벽한 논리 그 자체입니다. 이제 남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제례에 참석하기 위해 가장 격식을 갖춘 예복인 조복을 정제한 관료는 몸 안팎으로 무려 10가지가 넘는 복식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양관을 쓰고 상인 의와 하인 상을 입습니다. 그 안에 중단을 받쳐 입고 무릎을 가리는 패슬, 소매를 장식하는 수, 허리에 두르는데 옥으로 만든 파억, 발에 신는 말버선과 화신발, 그리고 손에 쥐는 홀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기온에 상관없이 그의 품계에 걸맞게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하는 속저고리와 속바지가 겹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합쳐보십시오. 피부에 직접 닿는 직물만 7에서 9겹에 이릅니다. 사방이 트인 떼약볕의 돌마당에 미동도 없이 서서 말입니다. 자그마치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역사는 이를 일컬어 제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이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양의 한여름 오후 그토록 많은 옷감 속에 갇혀 선 사대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록은 무엇이 논의되었고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실록은 관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공식 기록의 틈바구니를 뚫고 튀어나오는 순간을 발견할 때면 그 여파가 그토록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세종의 기나긴 치세를 다룬 세종실록에는 음력 5월과 6월에 거행된 장엄한 종묘 제례에 관한 여러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록은 그 누구도 고통받았다고 섣불리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유심히 살피면 고위 관료들이 눈에 띄게 괴로워했다는 사관의 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제자리에서 비틀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의식의 엄격한 규율을 강제하기 위해 작성된 기록이 역설적으로 그 의식 자체가 올바르게 수행하기엔 육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독해낼 첫 번째 이명협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을 갖춘 적합한 인간이라면 그 어떠한 고통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례는 부동을 요구했습니다. 유교적 정치신학에서 정숙함과 부동성은 곧 내면의 질서를 증명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휘청이는 자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자입니다. 겉으로 땀을 뻘뻘 흘리는 자는 육신이 사회적 계약을 위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땀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겉옷이 그 땀을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친 한여름의 제례 동안 그 예복 안의 육체는 인간과 펄펄 끓는 가마솥, 그 사이 어딘가의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더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예복들을 그토록 빳빳하게 만들었을까요? 왕실의 의복을 전담하는 상의원은 궁궐 안팎의 작업장에 수백 명의 침선비를 고용했습니다. 하급 궁녀나 차출된 장인으로 분류된 이 여인들은 궁중에서 입는 모든 의복을 짓고 관리했습니다. 또한 그녀들은 어떤 공식적인 지침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오직 여인들의 입과 손을 통해 수세대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전수된 비법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밀폐된 어둠 속에서 젖은 천을 덮어 다듬는 다림질 기법이었습니다. 갓풀을 먹인 모시를 꽉 막힌 방 안에 밤새도록 두고 젖은 천으로 눌러 다듬으면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서도 풀기가 갈라지지 않고 여름 제례 내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 비법이야말로 조선 궁중의 우아함을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이는 관청의 어떤 직물 서적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공로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번 입고 나면 땀에 흠뻑 젖어 돌아올 옷을 짓기 위해 한여름 환기조차 되지 않는 방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했던 여인들의 암묵적인 지식 속에만 온전히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의 옷차림이 그토록 여유롭고 기품 있어 보였던 이유는
그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 피나는 노력이 대가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겹입니다. 하지만 실록이 거의 다루지 않는 세 번째 겹이 존재합니다. 바로 경제적 층위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너무도 잔혹합니다. 현재의 충청남도 한산면 일대에서만 독점적으로 재직되던 한산모시는 조선 중기에 이르면 수시로 비단보다도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저 약간 더 비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필당 비단의 두세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료들은 한여름에 이 값비싼 모시를 7에서 10겹씩 겹쳐 입고 피부에 밀착시켰습니다. 그것이 규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규범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값비싼 직무를 그토록 엄청난 양으로 걸친다는 것은 육체가 묵묵히 폭염을 견뎌내듯 그 가문이 그 막대한 비용을 불평 없이 조용히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문명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상의원은 매년 막대한 양의 한산모시를 곡물로 거두어 들였고, 치밀한 예산 논의 과정 속에 그 비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산모시로만 7겹을 지어 만든 여성용 궁중 예복 속옷 한 벌의 가격은 중급 관료의 몇 달치 녹봉과 맞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세기에 걸쳐 방대하게 축적된 조선의 국정 기록, 그 어디를 뒤져보아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옷의 겹수를 줄이자고 건의한 상소문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건도 말입니다. 옷감은 금값이었고 그 아래로 흐르는 땀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조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한 그 어떤 관료도 여름에는 옷의 겹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겹수를 줄이자고 제안하는 것은 곧 의복의 겹이 의미하는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겹수는 보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7겹의 관습은 안위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가르는 식별 기제였습니다. 한여름 오후 예를 갖춘 조복 차림으로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대부들은 예의범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리학적 지배력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올바른 방식으로 감내하는 능력, 겉으로는 보송보송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파괴되어 갈지언정 그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는 인내심,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계급에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평민들은 하얀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최소한의 겹으로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귀족들보다 한양의 여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회적 논리 속에서 그 편안함은 도리어 그들의 수양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치부되었습니다. 편안함이란 문명을 연기하는 예술을 아직 통달하지 못한 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국가적 기억의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실록은 전쟁, 기근, 일식, 쌀값의 변동, 당쟁의 결과, 그리고 국왕이 내린 교지의 정확한 문구까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편찬자들인 사관들은 두려움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기록해야 했으며 조선의 국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사관의 붓끝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정한 붓끝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실록은 제례의 절차 안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했지만 제례의 폭력 안에서 육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야사를 펼쳐야만 합니다. 비공식적인 연대기, 개인의 일기, 시정 잡배들의 소문, 그리고 정치적 외교 사령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학자들의 문집 말입니다. 이익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실학자 중 한 명입니다. 실학. 조선이 물려받은 체제를 직시하며 공식적인 사회가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던졌던 지적 운동입니다. 그의 백과사전적 저서인 성호사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조선 사회에 대한 가장 풍부하고 날카로운 비공식 아카이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익은 어떤 공식 기록도 용납하지 않았을 궁중폭식에 대한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복을 겹겹이 껴입도록 강제하는 유교적 고집이 본래 추운 북방 기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중국적 기원, 즉 조선이 채택하고 각색하여 마침내 자신들의 핏속까지 체화시킨 나머지 빌려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명나라의 복식 규범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여름 습도가 이 복식 규범이 탄생한 중국 중원 지방의 기후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조선의 한여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 예가 차마 이름 붙이기를 거부한 고문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가 차마 이름 붙이기를 거부한 고문.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세기에 걸친 조선의 방대한 기록을 통틀어 궁중복식에 관해 쓰인 가장 정직하고 적나라한 증언입니다. 이익은 개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개인적인 학문 노트에 이를 적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고통의 이름을 명확히 부르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그의 부름에 결코 응답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익은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일화입니다. 품계로만 알려진 이름 모를 고위 관료가 유난히 길고 가혹했던 한여름 새벽, 경복궁에서의 제례를 무사히 마친 뒤 정전 뒤편에 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겉옷인 조복을 벗어던지고는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맞으며 속저고리 차림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 젊은 하급 사관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관은 처음에 이를 예법에 어긋나는 불경한 행동으로 여겨 훗날 실록의 바탕이 될 사초에 기록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관료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일 얘가 산에 들어 비단옷 속에서 쪄 죽으라 명한다면 그 얘란 필시 바보들이나 입는 겉옷일 터이다. 젊은 사관은 이 말을 공식 기록에 적어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사예시의 기능입니다. 안전판. 공식 기록이 차마 담아내지 못한 진실들이 학문의 변두리에서 개인의 문집 속에서 실록과 나란히 그림자 보관소처럼 이어져 온 비공식적인 일화의 전통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보관소 속에서는 공식 기록이 가혹하게 규율하여 투명하게 지워버렸던 육체가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쓰러지고 후원뜰에서 옷을 벗어던지는 육체들, 3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그들은 근엄한 역사적 위인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폭발해버린 한낱 나약한 인간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실의 가래홀리의 기록입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가장 정밀한 행정문서 중 하나이자 국가의 중대한 행사를 병참학적 수준으로 상세히 기록한 지침서, 바로 의궤입니다. 이 책에는 행사에 동원된 모든 장인, 음식의 종류와 수량, 옷감의 척수, 참여한 관료들의 명단과 그들의 역할 및 행렬대 위치까지 낱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실 가래의 의궤에는 의료진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녀들입니다. 17세기 중반의 가래도감 의궤를 살펴보면 의료진 배치 항목에 신부 행렬만을 전담하는 4명의 의녀가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작성된 결산 기록의 한 항목에는 궁으로 들어온 직후 지밀 내인 한 명이 의녀의 다급한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의궤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가래 행렬은 한여름에 약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최고 등급의 예복을 빈틈없이 껴입은 채 말입니다. 여러 겹의 속옷 위에 무거운 자수를 잔뜩 수놓은 화롯을 더집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혼례 일정은 폭염을 이유로 날짜를 미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의식이 요구하는 복식을 철저히 갖춰 입었고 행렬이 끝날 무렵 누군가는 의원의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궤는
다른 모든 물품을 기록하듯 이 사건 역시 인간적 현실이 철저히 거세된 중립적이고 건조한 물류 데이터의 일부로 남겨두었습니다. 정작 기이한 점은 한여름의 가래 행렬에서 나인 한 명이 더위로 쓰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궁중 달력에서 가장 축복받고 경사스러운 행사인 왕실. 혼례가 역설적으로 그 복식 규범 자체가 지닌 물리적 위험성 때문에 전담 의료 지원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대기시켜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녀들을 가리켜 의장의 수행원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육체는 마침내 반격에 나섭니다. 상소를 올리거나 시위를 벌이는 등 역사에 기록될 법한 극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육체는 직물과 피부 사이 어떠한 예법도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지극히 조용하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등등거리는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저 지극히 단순한 의복입니다. 말린 등나무 가지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조끼 모양의 보조 속옷으로 피부에 닿는 가장 안쪽 옷 바로 아래에 받쳐 입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옷감과 피부 사이에 작지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목에 두르는 등토시는 정중한 부동 자세로 서 있을 때 소매의 옷감이 피부에 가장 강하게 밀착되는 부위인 손목과 팔뚝에 동일한 환기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예복의 겹수를 줄이지도 않았고 복식 규범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유교적 질서 체계에 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육체와 옷감 사이 그 어떤 융통성 없는 공식 규정도 감히 닿을 생각조차 못했던 바로 그 은밀한 영역으로 교묘히 스며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리학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여백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조선의 역사에서 묘사할 수 있는 체제 전복에 대한 가장 정밀한 정의일 것입니다. 체제의 타도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미처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남겨둔 맹점에 실용적인 해결책을 익명으로 조용히 밀어넣는 행위 말입니다. 등등거리는 이름이 알려진 특정 인물이 발명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어느 관청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기록상에는 그저 묘사된 사물, 알려진 도구, 존재하며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물건으로 무심하게 등장할 뿐입니다. 상위원 침선비들의 젖은 천 다림질 비법이나 빨래터 여인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된 얼룩 제거 비방이 그러했듯 이 또한 자생적이고 민속적이며 보이지 않게 진화했습니다. 공식 문화가 문제를 야기하면 비공식 문화가 그 변두리에서 조용히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화는 그 해결책의 존재를 결코 인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애초에 제도가 지닌 문제를 자인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등등거리를 찾아 입어야만 했던 사내, 그는 곧 자신의 육체를 억누르는 재래와 사투를 벌이고 있던 사내였습니다. 재래는 이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옷 속에 등등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척 모른 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세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숫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1693년부터 1910년까지 한양의 매일매일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3세기에 걸친 방대한 기상 데이터가 왕의 비서실이 작성한 이 일지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양의 여름 기후를 복원해낸 현대 기후사학자들에 따르면 음력 6월에서 8월 사이 한양의 상대 습도는 지속적으로 70에서 85%를 웃돌았고 재래가 거행되던 뙤약볕에 돌마당 기온은 섭씨 33도에서 36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 기상 데이터는 복식 규정을 담은 의례서와 동일한 국가기관의 서고 안에 나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복식 규정을 유지하던 자들과 매일의 날씨를 기록하던 자들은 종종 동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복식 규정이 명확히 기록된 기상 조건 속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보를 조선 조정은 무려 3세기 동안이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관료도 상소문에서 이 두 가지 기록을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연결짓는 행위는 그 안에서 땀 흘리며 죽어가는 사내들의 안위보다 국가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어떤 숭고한 가치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공식 기록이 끝끝내 답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자 합니다. 조선의 조정은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예술, 통치, 과학 기구들,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완벽한 역사 기록물까지 조선왕조실록 하나만 보더라도 5세기에 걸친 연속적인 국정 기록을 동시대 그 어떤 기관도 범접할 수 없는 충실함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거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한 학자들, 이를 유지한 관료들, 그리고 이를 두려워했던 국왕들은 여러 면에서 정은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고도로 정교한 행정기구 중 하나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배 짜는 여인들과 빨래터의 안악들, 밀실의 궁중 침선비들, 체력이 약한 수문장들, 그리고 혼례 행렬이 끝난 뒤 의녀를 다급히 찾아야 했던 신부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고도의 정교함이 이 끔찍한 대가를 면죄해 줄 수 있을까요? 한숨결처럼 얇고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한산 모시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그것을 짜내기 위해 갇혀 지내야 했던 한여름 밀실의 숨 막히는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실록의 위대한 역사적 정확성이 재래를 완벽하게 기록하면서도 그 아래서 신음하던 인간의 고통을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나약함으로 치부해버린 사실을 용서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교함 자체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은 아닐까요? 이토록 매끄럽고 이토록 정밀하며 이토록 아름답게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가 차라리 고장나버린 기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요? 고장난 기계는 언젠가는 수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료 삼아 돌아가는 기계는 그 고통이 철저히 은폐되는 한 영원히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무려 519년 동안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신중히 헤아려 보십시오. 인조실록에서 쓰러져 실려나간 수문장들은 자신들의 붕괴를 개인의 실패로 규정했던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너져 내린 마지막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조의 낡은 문서고 속에서 조용히 먼지 속에 묻혀버린 개혁안들은 자신이 바꾸려 했던 바로 그 체제에 흡수되고 무력화된 마지막 상소가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여유롭고 기품있게 보이게 하려 7월의 찜통 같은 밀실에서 땀 흘려 모시를 다듬었던 여인들은 그들의 전문성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마지막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19년 동안 똑같은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똑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태양 아래서 말입니다. 실록은 이 모든 것을 보존했습니다. 모든 교지, 모든 예산 논의, 모든 재래의 규범, 그리고 체력이 약해 실려 나갔다는 수문장에 관한 사소한 기록까지. 실록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바로 그 세밀하고 꼼꼼한 붓끝으로 자신들이 지닌 모순의 증거마저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기록을 가졌습니다. 기상 데이터도 가졌습니다. 출토된 복식 유물의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히 어느 부위가 땀에 가장 짙게 얼룩졌고 어느 부위의 천이 가장 먼저 헤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의 사찬 노트와 의궤의 의료진 기록, 한강 빨래터 여인들의 야사, 그리고 입술이 갈라져 피를 흘리며 배를 짰던 한산모시 짝이 장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자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후원뜰에서 겉옷을 벗어 던진 관료를 목격하고도 차마 붓을 들지 못했던 그 젊은 사관이 끝내 남기지 못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며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만일 얘가 산에 들어 비단어 속에서 쪄 죽으라 강요한다면 과연 그 예로부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역사가 이미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 세대가 스스로 내려야 할 각자의 판결입니다. 자신이 속한 제도의 한복판에 서서 그들이 물려받은 각자의 여름날의 돌마당을 직시하며 말입니다. 이제 역사를 기록할 붓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으니까요.